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와 범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이 맥락을 잘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회복지의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어려운 점들을 수정하고 건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회복지 정책을 나름대로 서비스로 진행할 때 또 서비스에서 오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쌍방향의 과정을 바로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는 Human Service Organization 이러한 맥락으로 또 이러한 제목으로 책 제목도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으로도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책에는 Human Service Organization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실 그러한 부분이 Human Service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죠. 크게는 발전 단계별 구분 방식과 연대기식 구분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발전 단계별 구분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혁과 이종효 교수는 이런 산업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 이후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김영정, 김인혁은 사회복지 행정의 형성기, 그 다음에 성장기, 패러다임 전환기로 나누었습니다. 권육상 교수는 사회복지 행정의 미인식 단계, 인식 단계, 행정의 확장기로 나누었고요. 황성철, 최성재, 남기문, 서보준 교수는 미인식 단계, 명목상 인정 단계, 실질적 중요성 인식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연대기식 구분 방식을 살펴보면 신복기, 고재호, 고수연, 심상용, 한신의 교수는 바로 이런 일제, 그 다음에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그 다음에 제1, 2, 제3, 4, 제5, 6 사회복지행정, 그 다음에 문민정부의 사회복지행정,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양승일, 정혁인 같은 경우는 암흑기, 형식기, 실질적, 확장기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역사도 매우 짧기 때문에 사회복지 어떤 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그렇게 사실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행정 개입을 요청할 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팽창이 시작되었던 시점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매우 빠르게 팽창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해방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귀국하는 동포들과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난민이나 이재민들의 수용에 대한 구호 중심이 됐던 것이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그 서비스들을 본다면 대부분 단순 수용시설의 운영이나 또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원주 물품들이 있죠. 그래서 외원으로 받은 구호 물자의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또 관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노력은 사실 거의 없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초부터는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우선 성장위에서 사회복지는 등한시 여겼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70년대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현황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수용 중심, 다시 말하면 시설에 수용되어서 그들을 어떤 케어하고 돌보아주는 이런 부분들로서 어떤 국내 자원보다는 외부 내주로 의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어떤 기관들의 행정 업무나 또는 구호 물자의 배분, 더 나아가서는 수용시설의 유지와 운영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970년대 또 하나 나타난 것은 외원기관들이 철수하게 되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개발 정책으로 국가 재정 능력이 향상된 것을 우리도 알지만 외국에 원조했던 기관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원기관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나타난 것은 수용시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 결핍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970년대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을 볼 때 교육계의 큰 현황으로는 1947년도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요.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사학과가 최초로 설치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학문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또 구체화되고 그로 인한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발전을 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기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미인식기 1920에서 1970년대 사이 중에 미인식기인 광복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도죠. 조선 총독부 내무국에서 사회과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서 한 큰 일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의 지도와 통제를 전담하는 시기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거의 1910년도에는 사실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종래의 시혜적인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는 이제 항무국에서 항무국 사회과라고 그러죠. 항무국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였고, 일본에서는 1929년도에 구호법을 제정합니다. 이 구호법을 제정해서 현대적인 형태의 구빈 행정을 실시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순응을 이끌기 위한 소위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식민 통치의 일부로 공적인 시해 활동만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944년도에는 조선 구호령을 공포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그 다음에 생업부조, 이렇게 4개의 4대 생활구호를 담은 공적 구호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구호의 방법으로는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했고 필요시 수용구호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구호령은 일제가 조선의 저항을 무마하고 회유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나름대로 법률상의 명문 규정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제대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의 공적 구호 활동과 또는 건국후 생활보호법 제정에 기초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요. 우리나라 공공구호 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945년도죠.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광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광복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맞이하였는데, 미군 진주에 의해 다시 말하면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고 3년간 미군정이 실시하게 됩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는 후생국보 3호,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다음에 후생국보 3A호, 그 다음에 후생국보 3C호 등의 일련의 구호 준칙을 마련해서 일제의 조선 구호령과 함께 시행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 군정의 구호 행정은 군정의 특성상 일시적인 구호책에 불과했습니다. 미 군정의 구호 정책은 요 구호자에게 대한 구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호의 범위가 나름대로 포괄적이지 않고 또 수준이 불충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는 구호 행정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긴급 구호 이외에 공공과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사회복지 조직과 또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7년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 기독교 사회사학과가 설치되었고 비로소 전문 사회사업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미국식 사회복지 교육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구호 행정의 특성은 계획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혼란과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아의 방지 또는 최저 생계비 유지 그리고 의료보호 등의 임시 구호 형태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나름대로 사회복지 행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미인식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미인식기의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50년대에는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상당 기간 동안 휴전의 특수한 상황 아래 외국과 또 외국의 원조기관이 실시하는 자선이나 또는 구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당시 보건후생부라고 하겠죠.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계층하고 보건과 위생 그리고 노동과 부녀 행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후 1949년 3월 사회부가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리해서 보건부로 신설하였다가 1955년 2월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든지 복지, 보건, 부녀,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제19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공적 조직을 설치하였지만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 활동은 월남 피난민과 또 전쟁 고아, 또 피해자의 긴급 구호 이러한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실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부는 당시 매우 열악하였던 육아시설의 설비를 충실히 하고 그 운영의 강화와 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1950년대 1950년 2월 27일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이후 1952년도에는 그 10월 4일에 전쟁고와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해서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기존 각종 구호시설들의 운영과 또 지도, 또 감독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서 후생시설 요양이라고 후생시설 운영요령이죠. 운영요령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사회부는 긴급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구호 행정을 펼쳐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펼쳐나가고 있었지만 구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급증한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나름대로 설립되고 또 사회복지 행정 실천의 장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원기관들의 활동이 전쟁 피해자인 고아나 또 미망인 또 무이탁 노인 또 빈민들에 대한 긴급 구조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원조 활동과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1953년 현재 강남대학교의 전신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학과가 설치되었죠. 그러나 그 전에 1947년도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사학과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사학과로서는 1947년도에 먼저 만들어졌고 1958년도에 이 기독교 사회사학과에서 사회사학과가 분리돼서 독립학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인 단기 양성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학과가 설치되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 대학교의 교과 과정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행정 과목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54년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사회사업 대학 원장이 방한을 해서 사회사업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를 계기로 1961년부터 서울대학교 3학년 교과목에 사회사업 행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1, 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 행정은 초기에 두 훈령 제정과 외국 원조의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사업 교육의 실시와 일부 학교의 교과목상에서 사회사업 행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당시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로 넘어가서 볼 때 우리 그 사회복지 행정의 부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탄생한 군정과 제3공화국의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3공화국은 1962년부터 이제 경제개발 제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죠. 주요 내용은 외자 도입을 통해서 정부 주도로 하여금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자원을 수출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저임금, 그 다음에 저고가의 정책을 유지하고 분배보다는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실시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자들과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961년도에 군사원어보상법, 1962년도에 3월 재해구호법,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보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군사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1차적 목적이 있고 또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으로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를 살펴보면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구호령을 모방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위주로 하는 생활보호행정이 실시되지만 당시에 정부 재정이 부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회문제로 인한 복지 욕구에 대해서 이 복지 욕구는 주로 민간 외연단체의 원조에 의존하고 거기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의 역할도 전반적인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 수행이었고 나름대로 123개가 되는 외연기관도 거의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원조를 위주로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과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의 위주였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전쟁 고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1961년도 고아 입양 특례법과 아동복리법 법률 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비로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소득과 또 국가의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독자적인 복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외국의 평가로 외연단체들의 원조의 감소와 중단이 나타나게 되죠. 또는 외연기관의 철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립은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천의 장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사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1960년대 10개 대학에서 1970년대 13개 대학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사업과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사회사업 행정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절반 정도의 대학에서만 전공 필수 과목을 채택하였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사업 행정을 전공 분야로 하거나 행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고 행정을 전공 분야로 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사회복지행정은 교과목으로 명목상 인정되었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바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공공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공과 또 민간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평가가 있는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시책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계층을 보호로 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그리고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와 공립병원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도입이 정책적인 이슈로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금기금을 조성해서 중화공업화에 대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죠. 1973년도에는 사립교원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도에는 임의가입 형식이었던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 사업장부터 강제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은 산업 평화에 대한 기여와
또 노동자 복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그런데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 바로 이 기점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설립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공적 사회복지 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은 사회보호법이라 그럴까요? 생활보호법이 맞겠네요. 생활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법정급여 제공 등으로 인해서 제한적이었고 개별화된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이 두 영역이 모두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공부조의 기본 골격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판기까지 70년대까지의 역사를 보았고요.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확립기, 그 기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또 질문, 또 자료 토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